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6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요 국회에 또 왔습니다. 요즘 국회 많이 그렇게 자주 오시네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외교 통일을 총괄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괄하는 분이 누구냐? 외통위원장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이라고.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네. 옛날에는 또 하나가 더 붙었던 외교통일통상. 통상까지 붙었는데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본하고의 지금 경제 전쟁에서 또 이분은 원래 미국 통이지만 윤상현 위원장은 미국 통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오늘 좀 모시고 해법에 대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형국? 일단 이번에 이 형국은 겉으로는 수출 규제다, 네. 또 경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상은 아베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보복에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다. 한일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자 도발이다. 그래서 정책 목적을 위해서 경제 수단을 사용한 거, 이 규제 조치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초당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우리 윤상현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뭐 한미 간의 문제 항상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선수 높으신 중량감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아니냐 이거 경제라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물론 길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베 입장, 제가 아베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베로서는 작년 10월 30일 소위 말해서 이 대법원의 이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한 확정 판결부터 시작해서 또 11월 달에 그 한일 과거 위안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화해와 치유 재단 해산한 거, 또 초계기 사건, 우길기 사건 등을 통해서 아베 입장에서는 야, 한국 정부는 왜 맨날 꼴대를 이동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왜 대법원 판결은 왜 또 다르냐.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2015년 12월 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베 총리가 사죄, 또 일본 군의 관여 문제, 또 일본 정부가 직접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10억 엔에 100억 가까운 돈을 내서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들었는데 너무 액수 적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적고 거기도 배상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보상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0억 원의 돈을 내서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 결국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느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과 간에 서로 어떤 신뢰가 떨어졌다. 신뢰가 확실히 떨어졌다.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솔직히 외교력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동북아시아에서 왕따 비슷하게 패싱당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외교적 당했죠. 입지력이 상실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은 비판받아도 마땅하죠. 아베가 강력한 미일 동맹, 트럼프라는 소위 말해서 친한 친구를 가지고 어떤 현 정부를 길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이 잔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모든 속을 다 내놓은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트럼프 가장 먼저 갔죠. 가장 먼저 가지고 트럼프 타워에 가가지고 하고 이제 가서 인사하고 또 지난번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 왔을 때나 또 그 나루히토 국왕 그 취임할 주기할 때나 보면은 자기의 온갖 속을 다 드러내면서 정말로 비굴할 정도로 자기의 속을 드러내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떤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되겠다 이런 입장이 섰다 확고해. 네. 저는 트럼프와 아베가 분명히 의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허가 묵인 정도는 받았을 것이다. 경제보복 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에서 네. 분명히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사전 교감이 있을 거다. 그렇죠. 예. 논의를 했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 해리 해리스 전 미 대사한테도 얘기했고 네. 또 지난번에 온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한테도 물어보고 또 대사관에 주한미 대사관에 있는 뭐 밥 랍슨 부대사부터 설무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 전화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다 만났습니까? 다 만나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미네 대사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고 야.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나 이제 거짓말 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심지어 CSIS의 선임 연구원에 있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 보면 잔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하고 이 사람이 미국 일본 관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그린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다 똑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렸냐. 미국과 일본 간에 소위 말해서 무역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아베 트럼프 간에 협의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뭔가 있었다. 물론 공감대는 가질 수가 있다. 공감대.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한 적은 없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에게 우리 정부가 좀 개입 좀 해달라. 예? 뭔가 조율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양쪽이 원하면 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입 여부도 뭐냐면 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소위 말해서 이 한일 갈등, 무역 이 보복 조치 있자마자 해리 해리스 대사하고 주한미 관계자들 한 5분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또 왜 이러는지.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한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명확합니다. 스틸웰한테도 제가 소위 말해서 중재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적어도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한일뿐만이 아니라 또 동북아시아의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평화, 또 비핵화 문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니들이 중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뭔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해리 해리스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성인 국가다. 어덜트 컨트리다. 너희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잘 알고 니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유니언, 당신은 외통위원장 아니냐. 일본에 있는 외교방위위원장들을 만나라. 의 차원에서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대로 하고, 또 비즈니스계는 서로 비즈니스계들끼리 서로 어떤 협의를 가정해서 이걸 풀어가라. 야, 그래서 내가 이게 우유가 엎질러진 다음에 울어도 소용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유는 아직 안 엎질러졌다. 이분들은 미국 사람들 아직까지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그럼 너 언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딱 3가지 원칙. 첫째, 한일 간에 이 협상이 실패했을 때. 둘째, 모든 옵션을 썼는데 그게 고갈됐을 때. 그리고 셋째, 미국의 기업과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이 3 조건이 있을 때 미국이 들어오지 그 전에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만나서 똑같이 얘기했더니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우리의 친구다. 어느 한편을 둘 수가 없다. 중재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나 두 동맹 국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 이 국가들이 서로 문제를 풀게끔 대화를
계속 독려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마이클 그린이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만 마이클 그린이 한 얘기하고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네. 중재를 안 된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정상이 원하면 내가 중재하겠다. 근데 일본의 입장이 중요한 거라. 나가미네 대사를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모든 주한 일본 대사,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국 정부 입장을 들어달라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의 중재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아베 입장에서나 난옛 앞으로 아베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대로 일단 안을 가져와라. 안. 네.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얘기를 해달라.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안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게 1+1 안입니다. 1+1 안이 뭐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관계가 있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까 예면 뭐 신일철 주급, 네네. 일본 제철이라든지 네. 미쓰비시 중공업, 네. 또 한국의 관계 있죠, 여기는. 한국의 이제 뭐 포스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1+1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우리가 언제 이 안을 던졌냐? 공식적으로 6월 19일 날 던졌습니다. 6월 19일. 우리 정부가. 네. 이게 문제라는 거야. 늑장 대응을 한 거다. 이거야. 일본 정부의 조치가 너무나도 부당하고 철회해야 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유무역 질서를 깨겠다는 정말 안 좋은 거지만 아베가 이 정도까지 나오겠다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 무대응, 무능한 외교에 있다는 거라. 그러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작년 10월 30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1월 9일 날 압류자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즉각적으로 뭘 나왔냐면은 외교적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외교적 협의.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라. 국가가 개입할 수 그러니까 없다는 1월 9일 날 외교적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적 대법원 청구권 판결에 대해서 문제니까 대법원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판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뭐냐? 대법원 판결은 상권 분립에 나라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일본 국제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라. 소위 말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하고 소위 말해서 불일치가 생겼어요. 그럼 불일치를 어떤 해소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제관계의 기본이야.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뭐냐? 좋다. 너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하자. 던졌어. 1월 9일 날. 근데 우리는 1월 29일 날이야. 그때 들어와가지고 외교적 협의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채널로 협의 중이다. 그때 일본에서 자민당에서 뭐라고 나왔냐? 여러 가지 무역 소위 말해서 보복 조치를 그때부터 거론한다. 1월 29일부터 거론했어요. 그게 5월 달에 요미우리 신문에 100여 개가 넘는 보복 조치를 딱 확정을 진 거야. 정말 우리가 답답한 게 우리는 정말로 나도 이 난국을 이기고 싶다. 이 난국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나도 늑장 대응,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솔직히 3개월 전부터 특사 보내라고 했어요. 청와대 비공개 특사 보내라. 한일 관계는 서로 마주 달려오는 기차 똑같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를 누가 하냐. 비공개 특사를 보내서 뭐가 문제인지 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라. 안 했어. 하도 안 움직이니까 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보도자를 통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야치쇼트라 안보국장을 만나라. 비공개로 만나서 이걸 풀어라. 그것도 안 했어. 외교를 방치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외교부가 어딨냐. 이거. 왜 이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디 있어요? 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 못해서 5월 28일 이때 일본을 달려갔어요. 우리 외교의원들 외통위에 5명의 의원들하고 갔어요. 원래 탈당했잖아요. 창피당했잖아요. 갔다가 갈 때 우리가 일본 대사관 또 동경에 있는 우리 또 대사관 통해서 다 했는데 우리가 간다고 외교부를 통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빙의원의 외교방위위원장 와카미야 겐지는 딱 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다. 딱 끊고 그래서 참의원의 외교방위위원장 와타나베 미키가
만나겠다. 그리고 자기 의원들 3-4명 데려오겠다 해서.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와타나베 미키 혼자만 나오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다 사정이죠. 수치를 당한 거지.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5월 20날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러 갔어요. 와타나베 미키 얘기는 우리 의원들 5명한테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위 구성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응해라. 응하지 않으면은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게 일본 외교부의 정부의 아베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특파원들 한국 정부에 다 알렸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뭐라 그래? 아, 우리가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언제든지 뭐 한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됐잖아. 결국 내가 뭐냐면 청와대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 다다음 날 경제보복 발표했잖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혀 무능하다는 거라. 무능하다는 거. 사태 심각성을 몰라서 이렇게 해서 외교 안보 라인. 그러면 왕경호 외무장관 물러나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통위원장. 나야 이제 같은 그거 같이 일하는. 강경호 외무장관은요, 일본 전쟁, 그러니까 경제 전쟁 중에도 전혀 관계 없는 나라 막 돌아다니고 했을 때 나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외교부나 국가안보실이나 전부 늦장 대응에 소위 말 무대 측에 정말로 이 능력 없는 무능한 이런 집단들이다.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을 혁신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경화 외무장관 회의만을 냈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회의만을 한 우리 거냐? 외교 원내대표에서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능한 외교부를 지금 입법부의 일이 뭡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게 분명히 헌법에 있는 입법부의 권한인데 당연히 회의하면 내야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냐?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아니 외통위원장이 나설 이유는 없습니까? 그래도 호통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여러 채널로 우리 장관하고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아니,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건 뭐 아니고. 왜 이렇게 외통위원장으로서 네.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 아 중립성을. 예, 중립도 중립인데 이렇게 정부의 무능한 외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판한다면 이 외교 라인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주장해. 외교 아무래도 안보 지금 라인의 전면적인 혁신은 저희가 매번 아니, 그러니까 정부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지금 전방에 나온 사람 김현종 저 안보 2차장 아닙니까? 이분이 남들이 보면 외교부 장관 같아요. 외교 내가 보기에는 김현정 차장이 좀 자제해야 돼. 아 이분이 자제해야 됩니까? 네. 고노다로나 강경화 장관이 서로 막 설전을 주고 받으면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공개적인 설전과 충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외교부가 그 담화에 맞춰서 담화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나와가지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1차장이에요. 2차장. 2차장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너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스텝을 꼬이게 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지금 감정적 대구로 맞대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김현종 실장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 무슨 국채 보상 운동 운운하고 응? 조국 수석이 더 심하죠. 조국은 죽창가에다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 매국이다.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말로 사법부 판결하고 행정부 입장하고 다르잖아. 국제관계라는 게 있잖아.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것을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교부 장관, 그 당시에 윤병세, 소위 말해서 김기춘, 임종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서로 논의한 거. 그거를 사법 적폐로 본 거 아니에요. 사법농단. 가지고 다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이 해결 노래를 사법 적폐로 하니까 더더욱이 이 정권이 풀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대화를 못 하는 거야. 행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 너희들 입장이 뭐냐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국제관계 그런 것도 다 고려하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판결 안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을 그걸 하고 또 적폐로 몰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폐로 몰았다는 굉장히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더욱이 어렵게 풀고 있다. 어렵게 풀고 있다는 거다. 일본도 스스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근데 늘어나야 이제 돼요. 문제는 뭐냐면 네. 1965년 한일 외교적으로. 청구협정 2항에 보면 이런 문제.
이 협정으로 국가와 국민, 한일 양국 간의 모든 개인적인 채권 채무 현제가 다 끝났음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다. 이 규정. 그 65년도에. 65년 청구권 근데 협정이. 그 청구권이 이제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청구권에 대해서 끝났다는 얘기고 개인과 개인, 근데 일본의 이제 개인과 예를 들어서 아니 형님 봐봐. 그러면 내가 그때 일제에서 살았어. 근데 그때 일제시대 때 식민지 국가니까 그 주인이 나 때렸어. 엄청 맞았어. 근데 내가 그 주인이 저쪽 갔어. 이제 폭력죄로 예를 들어. 나 너무 맞아서 평생을 한쪽 눈이 없이 살았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개인과 개인 간에. 그죠? 근데 이제 청구권 협정 2조는 국가 국민까지 넣어버린 거라. 그거는 내가 볼 때 배상 차원에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법인도 사실 자연인이거든요. 개인과 법인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국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끝났다고 인정해주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걸 65년 청구권 협정 2조에 나와 아니 개인의 청구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국가 국민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여러 차례 한 8, 9차례 했는데 그 6차인가 8차 협상에 돈을 강제징용 보호에 대해서 강제징용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3억 달러인가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상 공여 3억 달러에 아니, 들어간 걸로 네. 일단 결론을 냈는데 네. 문제는 이건 배상은 문제는 별도로 많고 해야죠. 그리고 문제는 그리고 1974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을 한 거라. 그 돈 가지고 박정희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포스코든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네, 넣는 데 경제가 썼지만은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의 또 74년도에 일단 보상을 했어요. 근데 보상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2005년도에 민간합동위원회를 이해찬 그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양삼승 뭐 이영훈 이런 분들 교수들이 뭐 공동위원장 맡고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들어가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뒤져봤어. 그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니까 야 협상 과정을 보니까 협상에서 돈을 요구했어 우리가. 그랬더니 그 3억 달러 거기에 들어간 걸로 다 친 거야. 좋다. 그래 3억 달러로 해서 무상자금 받은 거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내렸어. 그런데 누가요 그때? 그때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아.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네. 배상이 들어가 있다고 반영돼 있다고 다 그걸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이 너무 적은 거야. 74년도 보상이 9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90몇 억을 썼어. 그게 그 당시 그 환율 기준으로 하면은 3억 달러의 9점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우리가 74년도 보상이 너무 적었다.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보상특별법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다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7만 2천 명한테 6,200억에서 300억에 관한 돈을 우리가 다시 지불한다고.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지불해. 그래서 그때 입장은 뭐냐? 우리가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이걸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예를 들어서 위안부라든지 원폭 피해라든지 사할린 문제는 이거는 전혀 청구권 협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계속 묻는다. 이런 게 2005년도 민간합동위원회의 결론이야. 자,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일본 불매운동은 또 불매운동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매한다?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일본 사람들도 다 한국 상품 안 사자고 하지. 또 한국 식당 가지 말자. 이런 식의 서로 맞대응의 카드는 안 좋다. 자꾸 청와대나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건 결코 국익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어떤 감정 대응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감정적으로 일본 나쁜 놈. 막 성토하고 그거야 마음에 차지 정말로. 그러나 그게 해법 아니다. 나쁜 놈은 맞아요. 주먹에다 허공에다 주먹질한다고 그게 되나?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만약에 불매운동 해가지고 만약에 이 무역 조치가 계속해서 보복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돼? 경제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경제인들이 뭘 바라나? 경제인들 입장에서 이 소위 말해서 한일 간의 이 공급 체계 서플라이 체인이 꺾이면 일본이 먹는 거야. 반도체 일본이나 대만이 먹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업들 다 죽어요. 어? 제가 만약에 집권 여당이라면 집권 여당이 저쪽에 자민당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베 신조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라. 하기우라 자민당 간사장 대 완전 이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민당이 그런 사람들 만나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비밀 접촉을 해서 야, 이 문제 시발이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데 야, 좋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 너희 딱 중단해라. 우리 딱 중단하겠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올해 말까지 풀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한 요번에 그분 원고단 37명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야, 이 문제가 결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적 차원에서 생각하자. 참아달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니까 몇 달까지 12월 달까지 풀 테니까 너희들 현금화 작업을 잠깐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일본한테 밀사 보내서 야,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너나 우리나라 좋을 거 없다. 지금부터 협상의 틀을 다시 만들자. 니들 요구사항 뭐야? 우리 1+1 논해보자. 이게 비밀 특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죠? 아, 무조건 보내는 게 특사가 아니다. 무조건 왜 특사라는 것은 특수임무를 뜨고 가는 거지. 그리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특사를 마지막에 보내는데 그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게 말이 돼? 이런 난국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게 비공개 특사고 밀사지. 그럼 밀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딱 스무스하게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밀사도 보내고 특사도 보내고 해야죠. 이건 다 이게 해야죠. 너무나도 이 청와대나 정부의 이 대응이 현실 감각을 모른다. 정말로 이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반일 감정에 기대서 뭔가 정책 목적을 이용하는 거 그 면에서는 똑같지. 안 그래? 우리는 이거를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라. 그게 결국 국가 이익이지. 네. 죽창가를 불러대고 의병이 어떻고 뭐 어? 네, 이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베 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베 좀 비판해 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또 원래 경제보복 할 때는 몇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2의 진주만 공격이다. 예고 없이 바로 때렸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도 진짜 이거 잘못됐다. 아베는 내가 보니까 아베 비판할 아버지 가치도 없습니까? 에? 비판할 가치도 없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일단 얘 졸렬한 거라. 아주 졸렬한 거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보복 수단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주 졸렬하고 네. 용렬하다. 네. 에? 이게 문제고 아베는 자기가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에 자신감을 가진 거라. 네. 자신감. 아베는 개헌이 목표라. 아베가 2002년도에 자기는 개헌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정상국가로 가는 게 목표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개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 헌법에 나오는 9조 1항, 9조 2항 전쟁 금지, 군대 보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다가 그 한 항, 자위대를 넣고 자위대의 역할을 넣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단계에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기의 그 외조부였던 기시노부스케의 그 어떤 유지. 그게 뭐냐면 정상국가 만들겠다. 개헌하겠다. 그거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 일본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참여 선거를 위해서 경제 보복 조치 쓴 경우도 있는 거고 국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동북아시아에서 시진핑, 김정은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아베, 신조 있고 여기서 누가 외교적으로 가장 왕성해? 정말 모든 양자관계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고 그 양자관계 속에서 가장 그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아베 신조라는 거라. 그런 어떤 외교적인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지형 속에서 아베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한번 손 좀 보여주겠다. 그 외교 라인에 대해서 해임안을 빨리 주장하시고 답답하시면 원내대표라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경도 국방장관 거기 지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게 아니라 그 목선 북한 네. 목선 동력선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지 축소하지 조작하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도 안 받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은 정경도 해임 건의안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본한테 매일 당하는 모습, 일본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진짜 이것도 제2의 경제 식문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생각, 그 밑에 바닥은 제국주의 생각 이런 것들에 그 바닥은 대해서 우리 그랬어요. 정부의 무능, 우리 정부의 무대책, 우리 정부의 무대응 이 불렀다. 나중에 외교부 장관 하세요. 그러면 잘해서. 아이 뭐 저는 이런데 관심이 없어. 아 왜 그래요? 정확히 왜? 워낙 능력도 뛰어난데 외교부 장관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일본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일본 31일 날. 가가지고 어떻게 확실히 좀 할 뭐가 좀 그래서,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나가미네 대사하고도 얘기한 게 정부 차원의 두 개의 축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 또 하나는 의회 차원의 해결. 그래서 두 개의 축을 돌린다는 거고. 이번에도 갔는데 또 여기 5명 갔는데 또 1명 나온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나가미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정부 질의에서 안을 던졌습니다. 너 2005년도 민간합동위원회 결론은 뭐냐? 이런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일단 우리가 구제를 하자. 구제. 예?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 지금 대일항쟁기 피해 조사 및 국외 피해 동원자들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법. 그 법률을 이용해서 빨리 우리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위로금을 지불하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위로금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내는 외교적 협의를 하자. 예. 내가 이게 제 주장인데 나가미네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는 일체 일본 기업들이 내서는 안 된다. 일본 기업들의 손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도 대단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식의 제안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윤 의원의 제안이 타당하다. 가능성이 높다. 타당한 아니고 그러면은 개인적 입장에서 일본 기업들도 어떠한 형태든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될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31일 날 가서 이번에는 수치당하면 안 되죠. 아이 그럼 이번엔 5명 나옵니까 저쪽? 요번에 미리 다 확정해 놓고 가고 확정해 놓고 갑니까? 지난번 같이 다 확정해 놓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기자 따라 붙어야 네다섯 명 되는데. 나오겠다고 했다가 한 명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거 기자 따라 붙어야 되는데 확인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게 패싱 단계를 넘었다는 거라. 패싱. 문재인 정부 패싱 해가지고 계속 우리 외교력이 없다 했는데 지금 패싱이 배싱이라고 있는 배싱. 배싱은 때리는 거예요. 예. 배싱.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때리겠다. 코리아 배싱이다. 코리아 더 특별하게 코리아 배싱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싱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싱이다. 때리기다. 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더니 패싱이 아니고 배싱이다. 때리기다. 때리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대한민국의 친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화 안 하겠다는 게 아베 신주의 또 기조라는데 아 이거 자꾸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뭔가 이게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아니라 안타깝고. 좀 더 유능한 정부가 들어가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정부가. 이거는 우리 정부가 너무나 무능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쪽이 외교 장기가 너무 세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 10명 중에 8, 9명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네. 8, 9명은 이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요. 네, 우리도 무능하고 저놈들도 아주 나쁘고 이렇게 표현합시다요. 네. 네, 졸려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끝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의원하고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간 박종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